거래소를 빛낸 거래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거 아니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를 빛내신 과분한 분으로 또 이렇게 과분한 또 이렇게 저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라서 실시간 순위는 안 나오겠죠?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 열심히 살은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보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 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좋게 이제 봐주신 것 우리 같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사적으로도 조금 친하죠. 친한데 그래서 이제 책도 빌려보는 사이예요. 근데 책을 빌려봤어요. 없었어 절판된 거를. 야 옛날 국사책 우리 읽는 것 같은 느낌? 연필로 다 이렇게 그 한 번 본 책이 아니야. 책이 너덜너덜거려. 우리 그 고3 때 그 수업서 교과서 보시면 너덜너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 기억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요즘에 읽고 계신 책은 어떤 제 책이신가요? 생각에는 제가 유일하게 읽은 책만 그렇게 좀 이렇게 많이 그 즐거 읽는 것만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그 기후 변화 관련 책도 조금 좀 보려고 하고 기후 리스크 네. 관련된 거 그 책 하나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역사 관련된 책들을 좀 관심을 두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좀 보고 있는 게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올드리치하고 이제 그린스펀이 같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50년대하고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실제 미국 경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그때 네. 당시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좀 다시 보고 있는데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인전 같은 것도 애들 위인전인데 어렸을 때 제가 위인전 볼 때는 그 사람이 했었던 업적만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파브르 곤충기다 하면은 어떤 곤충을 뭐 봤나 이제 이런 걸 많이 집중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외람된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위인전을 보다 보면 좀 다른 게 막 보여요. 아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저기 배우자하고 사별을 했다던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실 때 네. 내지는 뭐 집이 너무 어려웠는데 누구를 뭐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됐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 것들 보면 진짜 이 상황에서 참 어려운 선택들을 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이제 지금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인전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책도 옛날에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 읽어보면은 이런 거였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 아침에 똑같은 걸 느꼈는데 참 신기하네요. 제레미 리프킨의 옛날 책 예. 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 예. 옛날 그리고 2000년대 1920년대 과열 가기 전에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이 소외되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그 꿈 그다음에 이게 너무 나빠지니까 돈을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29년 버블을 향해서 가는 네. 그 모습. 그러니까 기술 혁명이 결국은 버블까지 불러오는 상황들. 근데 지금도 또 모습이 똑같다. 2000년대에도 좀 그랬고 네. 지금도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너무 좋아지니까 거기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버블이 형성돼요. 이거 자금 공급이 네. 이루어지는. 예. 오늘 바로 중국에서 결국 못 견디고 지준율 인하를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네. 1시간 정도가 채 안 됐죠? 1시간 정도 됐는데 네, 고정된 것 같습니다. 예, 0.5bp면 적지 않게 또 네, 금리를 지준율 내렸으니까 금리 예. 내린 거랑 비슷하죠. 예,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에. 네, 네. 와, 어떻게 보시나요? 네, 0.5% 이제 인하를 합의되면서 지준율이 이제 7월 달에 인하된 이후에 두 번째로 인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장이 예를 들어 크게 떨어지다가 좀 나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 요인 중에는 이제 JP 모건에서도 지준율 인하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강했고 사실은 지준율 인하를 이제 봤었을 때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거는 7월 달에 지준율 인하를 한 다음에 사실은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은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였냐면 우리나라로 추석이 중추절인가요? 제가 이게 맨날 헷갈려가지고 아마 중추절이 맞을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9월 달에 중추절을 전후해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헝다하고도 맞물려 있으니까 9월 정도에 지준율 인하가 나오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헝다 사태도 좀 봉합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로 가지 않고 이제 은근슬쩍 쭉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JP 모건의 얘기를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12월보다는 1월 달에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그 시기에 이제 아마 진행하지 않겠나 지준율 인하를. 근데 조금은 좀 일찍 서두른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준율 인하라는 걸 단행했었을 때 그럼 주는 효과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딱 직관적으로 했을 때 중국이 금리를 내린대라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하고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중국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늘린데 경기 부양에 나선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호재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 둔화를 갖다가 메워준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하필이면 또 이 뒤에 김경환 저기 이제 중국 담당 그 전문가분께서 뒤에서 백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제가 느낀 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중국 지준율에 대해서 이제 겪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었을 때 보통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냐면 중국이 멀쩡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고 지금 헝다에 대한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또 회자가 되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버티질 못했다 내지는 얼마나 급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이제 삼국지를 보다 보면 네. 이제 또 쓸데없는 얘기 시작하는 건데 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비가 이제 그 어떤 때가 있냐면 조조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신야였나 이제 도망갈 때 장비가 장판교라는 데서요. 장비 혼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조조군이 막 이렇게 100만 대군이 찾아왔다가 그 다리가 쭉 있어요. 다리 앞에 장비 혼자 이렇게 딱 장팔사모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죠. 이게 말에 타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가지 못해요. 아, 장비다 하면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장비가 막 뛰어나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100만 대군이 밀려나가다가 서로 밟혀 죽는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제 후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들 물어보는 거죠. 조조한테.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왜 그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을 아무리 장비라고 해도. 그러니까 조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먼지가 숲을 사이에서 먼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럼 뒤에 분명히 복병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런 배포를 갖고 움직인 거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 장비가 그 다리를 불태우고 도망쳐요. 그 불태우고 도망치는 걸 갖고서 조조가 얘기하는 거죠. 아, 속았다. 저거 별거 없다는 얘기다. 급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장비가 불태우지 않고 도망쳤었으면은 오히려 수를 여기가 유연하다라는 유연하다는 게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급하다는 걸 내심을 드러내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조군이 다시 쫓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준율 인하가 항상 호재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되게 좀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 삼국지 보고 소설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었던 때가 의미 있게 인하했던 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건 두 개의 스냅샷입니다. 2014년도 11월이었을 거예요. 11월인가 그 후광통을 하면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이게 2014년도 11월이라고 하면은 언제하고 딱 만나냐면은 2014년도 11월 3일 날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은 테이퍼링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은 항상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중국은요 그때 지준율을 낮춥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을 때 중국은 내수에 집중을 하면서 네. 기준금리를 6차례 낮추고 지준율을 6번 낮춰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선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얘기한 거는 우리는 내수로 클 거야.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맞불 작전을 쓴 겁니다. 네. 와,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엔 멋있어 보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위안화가 그러니까 한쪽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한쪽은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자금이 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가져가요. 절상 카드를 가져가는 거죠. 위안화가 약세로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안화가 절상 카드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4년도 15년도에 생각보다 환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8개월 버텼죠. 2015년도 8월에 중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던 게 뭐냐면은 위안화를 기습절하를 해요. 제 기억에 6.3위안인가에서 이제 6.5위안으로 한 방에 이제 원샷 절하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94년 이후에 처음으로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하가 됐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러면서 중국이 결국에는 자본 유출의 파고에 휩쓸려 버리게 돼요. 과도한 금리 인하를 했다가 두 번째 기억이 언제 있냐면 2018년도 4월 달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지난번 시간에 나왔을 때 제가 2018년도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가져간다는 게 2018년도에 컨센서스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탄탄하게 나와주면 되는데 네. 이 성장이라는 게 모든 나라에 동일한 게 아니라 국가별로 다 불균등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게 성장을 하고 이머징은 약하게 성장을 하는데 평균으로 치면 일정 수준 양호한 성장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는 미국 금리입니다. 네. 페드는 이머징보다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면 페드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다른 나라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약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4월 달에 터키, 5월 달에 브라질, 6월 달에 인도, 7월 달에 한국이 이렇게 우르르 이제 네, 다 순차적으로 자빠졌죠.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미국까지 자빠지고. 마지막에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때 당시 트리거 중에 하나가 2018년도 4월 달, 5월 달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꽤 큰 트리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통화가 다 약세로 가는데 중국 위안화가 이상하게 잘 버텼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잘 버텼던 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원 환율이 제 기억에 1,060원인가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원화가 엄청 강세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판문점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때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하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 어떤 해빙 모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번 급격하게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절하가 되는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하고 위안화 절하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혼동하고 어떤 영향을 어떤 맞물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란머리의 사람들이고 중국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중국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죠. 홍다도 이상하다고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요.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중국에서 위안화를 찍어서 공급하면 한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안 하다가 네. 급하게 위안화를 공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위안화 약세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더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환차손까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제가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어디 화장실 간 척하면서 뭐 하러 갔을까요? 팔러요. 두 분이 파시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중국이 결국에 이런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모자라서 시중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유동성을 뿌리게 되잖아요. 위안화의 약세 기조를 잃게 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죠. 밑이 뚫려 있잖아요. 위에서 붙는 순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중국의 자본 유출이라는 트리거를 건드려놨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쭉 얘기하면서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이 양면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그만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 네. 그만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헝다 때문에 찌그러져 있던 성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면 환율은 두 가지를 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려고 하다가 환차선은 나지만 성장세가 셀 거야. 그렇죠. 콜 남아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만큼의 성장을 메워줄 수 있다라면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특별하게 성장을 부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화 절하에 대한 리스크를 건드려 버린다면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고 한 가지 저는 좀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 지준율 인하의 타이밍이 헝다에 대한 이슈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서두르려고 한다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게 조금은 좀 이제 불안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읽어내는가 그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양면성 중에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될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는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이 지난 한두 주간의 외국인들의 중국 흐름들을 보면 주식시장에는 계속적인 매수예요. 네. 상당히 큰 자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갔고, 네. 만약에 이제 그리고 그 사전에 지준율 언제 인하하냐 계속 그 얘기가 오랫도록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지준율 인하 때문에 외국인들이 뛰쳐나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질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꽤 많은 양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며칠 더 지켜보긴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지준율 인하가 그 외국인들의 이탈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제 터진 게 그저께 터진 그 헝다가 네.
외환 부채잖아요. 달러 네, 부채. 네. 2억 6천만 달러인가 7천만 달러가 되는데 그거 터지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가파라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계속 하강하고 있고 네. 하니까 그 원래 헝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 깨질 거라고 대체적으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깨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급하게 들어온 거 같긴 하고 네. 빨리 수습을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연속적으로 너무 많은 주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감이, 증감이, 네. 뭐 인민은행, 뭐 어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모든 부처가 나와서 이거 광동선 정부가 전 진입을 할 거고 그 뒤에 인민은행이 있고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 잘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네. 하나, 그다음 연속적으로 증감위에서 나와서 하는 게 VI라고 그 가변이익 실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변이익 실체 지금 주식 작살났어요. 네. 그 우리가 대표로 알고 있는 뭐 디디 출신이라든가 네. 어제 22% 빠졌고 네. 주말에 네. 그다음에 뭐 저기도 어디야 알리바바도 8%씩 빠지고 핀디오도도 막 엄청나게 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네가 VI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네. VI에 대해서 인정한다. 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최초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걸 보건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급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정황적으로 몇 가지가 같이 터지면서 했었던 것 같고 헝다 문제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이미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나올 거라는 예상은 지난 주말에 하게 해줬어요. 리커창 총재가 IMF하고 그랬죠.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온 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해서 그런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 보유 편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크리컬에서도 조금 좀 매기가 돌았던 것들도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은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속도가 생각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을 얼마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렇지.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좀 봐요. 지금 이제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는 게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내일 아마 김경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말씀 드리겠지만은 이 중국의 MLF라는 게 사실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단기 그러니까 7일짜리 자금을 가지고 금리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7일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7일까지만 대출을 해주면서 자금의 공급을 갖다 조절을 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있는 기간 중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드텀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에 자금을 갖다가 대출을 해주면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일 만기로 해서 계속 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금 시장이 발달해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시장이 그렇게 발달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걸 갖다 7일 단위로 계속 쥐었다 뺐다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면 창구 담당자면 7일 단위로 만기가 계속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7일 단위로 돌리는 것도 있고 6개월 1년 단위로 자금을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MLF의 만기가 거의 이제 6개월 1년 만에 만기 돌아오는 게 다음 달에 한 9,500억 위안 정도 돼요. 요번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1조 위안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걸 갖다가 다음 달하고 매칭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사실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물론 타이밍이 조금 더 앞서 나온 게 있죠. 그래서 12월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헝다가 이제 1분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1분기라고 하면 보통 2, 3월을 생각하지 1년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그래서 그 구정을 전후해 가지고 그때 이제 자금 수요가 몰렸을 때가 리스크가 클 것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년 1월, 2월 정도에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성장해서 올라와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되는 압력보다 위안화의 절약폭보다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위안화는요. 지금 보시면 달러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죠. 그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CB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PPP를 언제 줄일까 내년 3월에나 줄여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만 유일하게 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분기가 만들어져요. 네. 그레이트 디버전스라는 건데 대분기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각자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달러가 강세로 가죠. 근데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가 약세로 가게 돼요. 네. 그럼 최근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는 주요국 6개국에 대한 환율을 갖다가 종합해서 나타낸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유로하고 엔이 약세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잠깐 보면은 우리가 저도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수출에 좋다라고 배웠어요. 항상. 네. 그렇잖아요.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달러가 강세로 가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좋을 줄 알았더니 엔화하고 유로가 더 약세예요. 우리나라 원화보다. 네. 그러면 이머징은 가운데 껴서 죽어나가는 거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나타나는 달러 부채에 대한 실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악재거든요. 그거를 수출이 증가를 통해서 메워버리는 건데 실질 부채 부담, 달러 부채의 실질 부담이 커지는 그 상황에서 유로하고 엔이 약세를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 끼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15년도에 이랬어요. 18년도에도 비슷했고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국면에 유로하고 엔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같이 봐야 돼요. 달러가 근데 지금 보면은 유로 엔 대비해 가지고는 달러가 강세예요. 근데 위안화가 달러하고 같이 가요. 지금. 그렇죠. 위안화가 강세예요. 초강세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달러는 유로 엔보다 강세죠. 그죠? 네. 달러는 위안화하고는 동일하죠. 네. 그러면 달러를 빼버릴게요. 그럼 위안화가 유로하고 엔보다 훨씬 강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국의 수출은요. 지금은 좋지만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합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탄탄한 성장이 나와준다라면 모르겠지만 분쟁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들을 봤었을 때 내지는 위안화가 현재의 절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걸 봤었을 때 과연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위안화를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런 느낌이죠. 간신히 지금 버티고 간신히 균형인데 발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발을 긁다가 잘못해서 이 균형이 무너지니 좀 지저분한 비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의 균형에다가 이게 무언가 이게 톡 찍어주는, 그러니까 젠가 할 때 보면 이게 마지막에 이런 미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생각해봐야 돼서요. 저는 저기 곽지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날아가겠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과거에 오히려 지준율을 인하해가지고 고생을 했었던 과거의 케이스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위안화가 생각보다는 별로 안 빠져요. 네, 지금 현재 위안화 버티고 있죠. 6.376이라서 네. 6.37 초반에서부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지준율 네. 인하한 것 네. 치고는 지금 좀 그렇고요.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네네. 얘기를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제롬 파월은 벌써 이미 했고 이 자넷 옐런 선생님께서도 일시적인 단어 빼겠다고 네. 드디어 다 뺐어 일시적으로. 네. 네, 드디어 민망하셨던 갑자기,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다 같이 확 바뀌는 듯한 분위기예요. 아 네. 잠깐만 네. 우리 김현미 팀장님 보니까 네. 생각난 게 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지준율 내리고 막 이번 주말에 사실 되게 복잡한 금융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이 관심 가질 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20%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거 6만 5천 불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외에 신용까지도 분명히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이제 가격을 네. 뭐 이게 예측이 되거나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자산은 아니긴 해요. 네. 이게 무슨 뭐 이제 현금 흐름이 있거나 뭐 내재 가치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순서상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일단은 테이퍼링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구루죠. 네. 찰리먼거. 네. 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세게 그분이 원래 말을 좀 세게 굉장히 하셔. 세게 말씀하셨죠.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으셨고 또 중국의 헝거 부채 문제 요 사태가 또 촉발이 네. 됐고 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올해 이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게요. 네. 이제 무난한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네. 하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총괄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올해 굉장히 커진 시장이 이 디파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쉬운 설명은 그냥 제일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가
이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 대출 서비스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복잡한 각종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음. 가장 흔한 상품은 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음흠. 이 담보 대출이 주식으로 치면 이제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은 우리가 영업 시간이 있고 네. 이 현금을 신용 부족한 거를 넣을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계가 매매하는 거라서 24시간 돌아가니까 24시간 돌아가고 그 네. 가격에 도달하면 네. 가차없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 너무 졸려갖고 잠깐 졸고 있는데 나갔어. 네. 그렇게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 청산이 일어나면 음. 또 그 물량이 또 매도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네. 이제 가격이 크게 이제 하방을 건들게 네. 되면 이게 이제 계속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이 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지금 안 좋은 사이클이 단기에 지금 하루 이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가격은 안 멈추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더 빠진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47,000불까지 지금 또 밀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이게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이 규모가 뭐 꽤 이제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뭐 이제 추산하는 기관마다 꽤 다른데 네. 최소 몇십조 원 이상의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사이에 또 청산도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해요. 조 단위로 네. 지금 청산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단기에는 워낙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또 요것 때문에 좀 주의가 또 어.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이게 혹시나 매물을 불러오는 상황들이 오면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분명히. 이게 무슨 뭐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악재가 생겼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기계적인 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요거를 또 째려보면서 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긴 하겠죠. 당연히 네.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네. 2만 불 가까이 빠졌으니까. 네. 어쨌거나 네.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미국 연준이 있었고 재무장관님께서 계십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네. 그래서 아, 어떻게 참. 돼가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촉발은 사실 강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탠스 변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지금 미국 이제 페드의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걸 이제 리타이어 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파월 의장이 썼고요.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조금은 좀 반복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연준에서 두려워하는 건 지금에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높다 낮다라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이어지는 게 두려운 거고요. 꽤 오래 이어지는 그 자체의 팩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꽤 오래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싹 트는 걸 제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을 관계가 생산하는 업체가 갑이 돼 버리잖아요. 소비자보다. 그럼 생산하는 업체가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을 관계가 소비자가 훨씬 더 강하다, 매수자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 판매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봤자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제품 그 판매 가격을 올렸을 때 네. 상대가 이 가격을 테이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도 물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죠. 노동시장에서 사람은 계속해서 모자랄 수밖에 없어. 70년대 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네.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전쟁하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겠죠. 그리고 전쟁으로 끌려간 인력의 부족들도 있었지만 군수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새로운 일자들의 창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는 이슈가 아마 생길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60년대 말 70년대에 노동조합이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거죠.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노동조합이 아무 때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쪽에서 교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무언가 할 수 있으니까 조합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펙 플러스가 지금 미국 말을 다 무시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원유가 이제 그린플레이션하고도 만나 있지만은 원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공급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임금의 상승세로 이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사회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죠. 네. 위대한 사회라는 그 모토 자체는 그 슬로건은 사회주의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잘 산다. 우리 위대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메디케어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풀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근본위 화폐제를 폐지하면서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이 유동성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석유 파동까지 겹쳤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서 요즘 뭐 구루들 보면은 70년대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돈도 많이 뿌리고 재정 적자도 네. 심해지고 하니까 이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네.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요. 연준에 아서번스 의장이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어요. 네. 근데 아서번스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공급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해결할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보시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원유 유가 상승분하고 이제 농산물 예 그렇죠. 이런 공급 사이드에 있는 거 빼고 계산해봐 괜찮잖아.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연준이 얼마나 물가 상승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굉장히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되게 방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세가 오래 이어져요. 그리고 누구도 이 물가를 잡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죠. 네.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제품을 미리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살 게 아니라 내일 오르기 전인 오름을 빨리 사야죠. 그리고 그러면 내일은 이미 샀으니까 괜찮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걸 계속 땡겨오죠. 미래의 소비를 계속 땡겨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소비를 계속 땡겨오면서 현재에서의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허리가 아파요. 이번에도 이제 가끔씩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필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된다. 뭔가 이게 막 쏙 하면서 막 뭔가 막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3시간 동안 엑셀 작업하면서 막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네. 3시간 동안 앉아서 그 자리 고정해서 끝냈죠. 그래서 샌드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없어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냥 훅 주저앉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아플 때는 꼭 일주일이면 나았어요. 꼭 일주일이면 나았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 누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주저앉을 때. 일주일 고생하겠네. 근데 이제 일주일이니까 얼마 안 걸리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들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나으니까. 잠깐 아픈 거니까. 일주일이면 나으니까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뭐 저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일을 했죠. 그대로 일을 했죠. 저녁 약속 있는 건 저녁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이제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자, 그럼 2, 3주가 지나갑니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까요? 병원 한번 가봐.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쵸.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병 키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병원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못 가는 것도 있고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가봤자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금방 나을 건데 네. 이게 사실은 그 그저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한 서너 번 갔습니다. 가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잠깐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병원 가지 않고 똑같이 했으면 이거 금방 나을 거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그냥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잖아요. 네.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까지 안 나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쩌면 고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앉아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실 수 있죠. 네. 이 무서운 애가. 그죠? 그러면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계를 하고 케어를 하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그냥 내깔려 놔두면은 고질병 될 수 있거든요. 네. 미래라는 건요 예측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위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연준이 만약에 지금도 일시적이야, 괜찮아, 테이퍼링 천천히 하면 돼, 금리 인상 상상도 하지 않아, 물가 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공급망의 이슈로 금방 해결될 거야. 아직도 이 스탠스라면 네. 그럼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70년대에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허룡점정을 찍은 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방만하게 놔뒀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다른 건
70년대와 다른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일시적인 얘기를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그렇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렇죠. 상황이 오기 못 전에 예. 일시적인 단어를 확 던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파월이 고착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굉장히 무서워서 고착화가 되면 임금이 오르고 물가를 올리고 물가 오른 게 임금을 올리고 물가를 이 악순환에 빠져든게 된다라는 경고를 날려요. 의회에서 증언할 때.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질병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파월이 그걸 우리 연준이 그걸 할 수 있다. 페드가 네.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명확하게 담아놔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이 결국에는 이제 빠르게 그래서 스탠스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성장하고 물가가 같이 있으면 네. 보통 성장과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성장이 주저앉으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가겠죠. 네. 성장이 올라오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성장과 물가는 같은 방향인데 네. 이번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강했던 성장의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인 거고 성장이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고 물론 이게 델타다 오미크론이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물가가 고개를 드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좀 골 때리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속된 말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둘 다 저성장 저물가면 돈을 풀어도 돼요. 그렇죠.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질 않아요. 네. 사람들한테 디플레이션 기대가 훨씬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 있는 상태에서 돈을 뿌리면 와 이러면 얘기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성장을 바라보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올해 초 같으면 성장이 요만큼 둔화되는 거 보이면 바로 추가 양쪽 하나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뭐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도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는 거 보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 상황이 펼쳐지면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올리면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올리고 내일 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엉거주춤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했었던 스탠스는 뭐냐면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에 가로를 쳐버려요. 네. 이거 일시적.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페이크. 믿지 마. 그럼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성장만 본다고 하니까 테이퍼링 내년에 한다는 얘기한 거죠. 네.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에나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파월이 무슨 얘기하냐면 금리 인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렇죠. 되게 오버해서 얘기한 네. 거죠. 네. 서머스가 로렌스 서머스가 지금 이제 돌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맞았다고 로렌스 서머스가 뭐라고 하냐면 네. 다 좋은데 연준이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너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그렇죠. 너네가 그거를 그러니까 보초병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걔만 그걸 보초로 해요. 혼자서 봐요. 안 보고 있어요. 이 얘기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 얘기까지 그런 조언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워낙에 이제 좀 방심을 했었던 거죠. 이 물가가 올라오니까 지금은 일시적이란 말이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우리는 이 문제에 놓인 겁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면 양쪽 전선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적이 와요. 그럼 둘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럼 이럴 때는요.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해서 빠르게 제압을 하고 한쪽을 네. 그다음에 다른 쪽에 신경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보는 거죠. 네. 성장 둔화, 저성장을 잡으러 간다. 10년 동안 못 잡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참호전 하면서 이거 장기전 갈 것 같잖아요. 네.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 이거 쉽게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장 둔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낮출 금리가 별로 없죠.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이례적인 카드를 써야 돼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금리 인하도 아니고 이례적인 양적 완화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되게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카드도 별로 없는 데다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 예상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보여. 이쪽 성장을 먼저 건드릴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오는 걸 건드릴까? 물가는 물론 높은 레벨이지만 사실은 이제 얼마 전부터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오랜만에 세게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08년도하고 11년도에 한번 제압해 봤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 세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물론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세지 않을 것 같고 카드가 물가 잡는 카드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올릴 수 있는 금리의 룸도 올리기 힘들었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그 순간 나중에 성장을 갖다 부양하기 위한 카드가 되죠. 네. 올려놓은 금리를 내리니까. 낮출 수가 있으니까 양적 완화를 되돌려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카드가 다시 생겨나요. 그러면 어느 측면을 건드리는 게 나을까? 그러면 신속하게 물가를 제압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른 다음에 성장 쪽에 다시 포커스를 두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연준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포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거죠. 물가라는 후방에 생각하지 못한 적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먼저 잡고 가야죠. 네. 이거 정리하고 갈게. 잠깐만 기다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연준에서 스탠스를 보면은 올해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올해 2분기부터는 추가로 양적 완화 해달라는 요구를 정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올해 7, 8월, 6, 7월 들어오면서는 내년에 테이퍼링 할 거라는 기대를 깨면서 연내 테이퍼링으로 땡겨버려요. 네. 연내 테이퍼링 땡긴 다음에 시장에서는 내년 6월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지금 그거마저 땡길 거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 한 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보스틱이 나와서 그랬죠. 애틀랜타 연은 그 이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 그 부총재가 나와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내년에 뭐 어쩌면 2번도 올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놓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말씀드렸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지금의 실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아니라 허상이죠. 네. 기대라는 거죠. 그렇죠. 기대를 꺾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씩 더 강한 걸 계속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가는 거죠. 예, 그런 스탠스를 통해 가지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허리로 따지면 병원 가려고 하고 케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결국에 이게 이제 70년대처럼 그렇게 고물가로 막 장기적인 10년짜리 인플레이션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되면 기저효과,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서 네. 지금 뭐 네. 지금 분위기는 한 3월 안짝으로 테이퍼링 네. 끝내고 네. 6월에는 금리 인상한다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년도에 막상 가보면 기저효과가 없어진다. 네네네.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그럼 내년에 가서는 금리 실제로 올리려면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돼요. 지금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나면 네네. 지금의 눌러놓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분명히 떨어진다. 확실하게 진짜로 떨어진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기고 효과로 인해 이게 기고 효과라는 말이 있는지는 잘 기저 모르겠는데 효과, 그렇죠. 이제 네. 기저 효과 기저 뒤집어지면서 효과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인데 네. 되돌려진다라는 네. 그런 케이스인데요. 기저효과 일단 높아서 내년 1분기나 2분기를 좀 봤었을 때는 뭘 볼 수 있냐면 물론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수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델타 변이가 사실은 수그러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나오기 전 버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델타 변이가 수그러들고 있었잖아요. 델타 변이가 수그러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실제로 그런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준에서도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3분기,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3분기가 많이 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블라드라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있잖아요. 네. 지역 연은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장률이 낮은 게 70년대처럼 그런 저성장이 아니다. 일단 마이너스 성장도 아닐 뿐더러 이 성장이 지금 숨어 있는 거다. 눌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내년에는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의 성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매파거든요. 네. 네. 원래 비둘기였는데 매로 전향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년 1분기 이 비난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세 생각보다 탄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연준에서 9월 달에 프로젝션을 보면은 이번 프로젝션이 한번 이제 미래 이제 GDP 프로젝션을 보면은 내년 1분기의 프로젝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GDP 나우 그 애틀랜타 연은에 나오는 저 GDP 나우 그거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온 되게 좋은 자료인데 네. 그거 보시면은 성장세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요. 네. 6%대 넘게 막 나오고 하니까 물론 그 데이터가 항상 맞는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버전까지 반영했을 때는 그래도 성장세가 네. 탄탄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연준이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금융시장에 혼란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국제유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성장세가 탄탄한 상황을 유지한다라면은 아마 현재처럼 계속해서 시장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려는 듯한 모습들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계속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투 중에서 싸움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겠죠. 네.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제압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최선이겠죠. 그러겠죠.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갈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스스로 쫄아서 눈사람처럼 녹아버리면 네. 그러면 굳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 가는 게 저는 좀 이제 조금 좀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결국에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물가 상승세는 델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6월 달에는 실업수당 때문이라고 했고 지금은 델타 때문이라고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터지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크다고 하면 또 이머싱 시장에서의 생산 라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의 이슈 장기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연준의 어떤 그 바램 이런 걸 좀 흔들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미크론이 정말 심각하거나 치명률이 높으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네, 그렇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은 옴싹달싹 못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 아니 제가 너무 얘기를 오늘 좀 아니요, 아니요. 장황하게 하는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는 연준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의 반응은 성장이 나올 것 같은 호재가 터지면 주가를 밀어 올렸어요. 네. 그죠?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연준이 돈 풀어줄 거니까 주가를 들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호재는 호재고 악재도 호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의 돈을 끌어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연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지 않아?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놀라지 않았어? 이런 스탠스였던 거죠. 네. 여태까지 계속. 음. 근데 이번에 살짝 아팠거든요. 네. 근데 냉랭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어? 왜 이러지? 내가 살짝 눈물을 보였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후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연준의 패자부활전, 연준 찬스라는 게 옛날만큼 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보셔야죠. 그러면 악재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다들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아빠가 이제 손을 놓으신 거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뒤에서 쫓아가서 잡으셨거든요. 근데 안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만큼 기울어졌는데 네.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왜 못 잡아주나 해서 보니까 물가라는 데 눌려버린 거죠. 물가가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쫓아가서 잡아줘야 되는데. 예. 그럼 일단 물가를 떨고 내야지 쫓아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조금은 올해 상반기하고 이 결국에는 금융 투자의 환경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 요걸 좀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저 같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근데 지금 한 분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이레드 푸드님이 저도 궁금하다는 사항이었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감안한다면 채권 시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1.4도 깼어요. 네. 뚝 떨어졌죠. 네, 네. 진짜 근 몇 개월 내 최강세인데 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얼마까지 빠지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무서운 것 네. 같고요. 지금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달 전에 금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단기 금리와 장기 그렇죠. 금리가 있죠. 음. 한 달 전을 보면은 2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는 연준의 스탠스에 그렇죠. 연동을 해요. 그렇지. 네. 단기 금리가 2년짜리가 0.5 정도 됐어요. 오늘 보니까 0.6이더라고요. 네. 올랐어요. 그렇죠. 한 달 전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7% 정도 했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1.69 까지 1. 갔었지. 그렇죠. 예. 1.4거든요. 뚝 떨어졌죠. 그러면 그럼- 단기 금리는 올랐는데 네. 장기 금리는 내려왔죠.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었을 때, 고질병이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거를 미리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근의 흐름은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연준이 이 양쪽에서 이제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 이렇게 해서 가니까 갑자기 이쪽 성장 쪽이 와 하고 우는 거죠. 그럼 긴축하고 가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러면 긴축하고 갈 때 성장이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 금리 뛰겠죠. 긴축하니까. 네. 근데 성장이 웡 하고 울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됐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오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와요. 맞아요. 장당금차가 100bp가 넘던 게 거의 그렇죠. 지금 70bp까지 쫙 내려와요. 쫙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긴축하면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긴축 잠깐 천천히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물가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장기 금리가 또 확 올라와요.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 금리가 쫙 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연준이 하는 거하고 장기 금리가 반대로 움직여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장기 금리가 내려오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뒤에 올라가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결국엔 이런 겁니다. 연준은 마법사예요. 뭐냐면 시장 채권 시장 전체에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연준은 하루짜리 금리를 조절을 해가지고 전체 채권 시장의 금리를 조절하는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앞에 줄넘기 줄이 긴 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줄넘기 줄입니다. 그럼 이게 하루짜리고 요게 한 달짜리고 1년짜리고 10년짜리예요. 이 긴 줄을 가지고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전체를 갖다 확확 제 의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줄넘기 줄을 딱 들면 끝쪽을 딱 들면 바로 앞에 있는 1년짜리는 들어 올라가겠죠. 근데 10년짜리는 이렇게 무게 주저앉을 것 같잖아요. 이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으면 같이 들어올릴 수도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연준의 파괴력이 세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잖아요. 시장이 연준을 확실히 믿잖아요. 연준이 가는 방향으로 장기금리도 따라가요. 네.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장기금리도 딸려 올라가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중의 긴축에 대한 의도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금리가 따라 올라가요. 그런데 연준이 성장 자세는 잘 나올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기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에이 이러잖아요. 그럼 연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장기금리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실물 경제에 긴축 효과를 주고자 하는 게 큰데 이게 워킹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오히려 시장에서 뭘 얘기하는 건 쟤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 긴축? 아니야? 긴축? 아니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고질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적만 싸우면 됐어요. 얘하고만. 얘한테만 화력을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도 얘한테만 화력을 집중해도 10년째 해결을 못했거든요. 네. 얘한테만 화력을 집중했으면 되는데 뒤쪽에 그만큼 큰 적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이게 고착화가 되면 그러면 연준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죠. 뭐 조금만 하면 이쪽에서 올라오고 조금만 하면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요. 채권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언제부터였냐면 일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철회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물론 이제 철회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사실상 철회하게 된 건 요거는 리타이어라는 건 명시적인 표현이었고 한 달 전쯤에 의회에서도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뭐 암묵적으로 저거는 이런 그리고 그렇지.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다른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한번 적어도 물가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좀 크게 꺾인 게 되겠죠. 예. 채권 시장이 혼자만 너무 좋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만 랠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기채 시장은 연준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달리려고 하면 이거 시장이 견디기 힘들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저는 15년도, 16년도에 비슷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15년도, 16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될 때 보통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04년도 7월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6월까지 1%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 동안에 달러가 약세를 갖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이제 2015년, 16년에 금리 인상이 달랐던 건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700조입니다. 네.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해서 입행해서 공부 시작한 게 2004년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카드 대란 때문에 엄청 늘었거든요. 300조였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300조일 때 1%의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1700조일 때 1%의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같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금융시장 쪽으로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경제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퍼들어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조금은 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제가 듣기에는 좀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들리는데요. 아니. 네, 숫자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뭐를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중국 얘기할 때 곽지점장님께서 이제 밸런스를 한번 잡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인바이런먼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축구팀이 경기를 할 때 축구 선수들하고 팀만 볼 게 아니라 어디서 축구 경기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동 어웨이냐, 네. 비가 왔냐, 잔디 상태가 최악이냐. 음. 그러면은 잘 뛰는 사람도 잔디 상태 최악이고 미끄러우면 스피드에 이제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저기 경기장 상태가 별 어웨이네요. 이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곽 지점장님께서는 선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오늘 컨디션이요.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디가 더 필요할까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곽 지점장님 얘기가 훨씬 더 귀중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조언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환경 자체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올라가도 성장이 더 탄탄하게 나와주면 그럼 버텨요. 그럼 버텨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까지를 한번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 환경에서 결국엔 뒤에서 잡아주는 아빠가 없다. 그럼 얘는 넘어지냐? 모르죠. 근데 다소 예전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네.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요 매크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요. 생각해 보시면 작년도 3월부터 작년도 10월까지는 어떤 장이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성장 저물가에 처박혔던 장이에요. 네. 이거 끌어올리려고 유동성은 있는 대로 풀었거든요.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의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좋았던 주식들이 좋았어요. 그런 자산들이. 네. 성장주가 날랐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나스닥이 올라가는 동안에 다우가 못 따라간다, 중소형주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머징 시장도 생각보다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도 11월 달에 백신 발표 나오죠. 백신 발표 나오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장주다 가치주다 저는 이 분류는 저 같은 비전문가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장주다 가치주다라는 단어가 편의상으로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라고 하면 어떤 주식인지 다 이렇게 감이 좀 오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치주가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머징 시장도 괜찮았었고 달러도 약세로 갔었죠. 그때가 뭘 읽은 거냐면 고성장 고물가의 환경을 읽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은 약간 꺾이는데 꺾일 줄 알았던 물가가 계속 쳐올리는 거죠. 그럼 뭘 읽은 거냐면 지금은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인식을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막 바뀌어 나가니까 스타일들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제일 강한 자산들 있죠. 네. 그런 쪽만 계속 담고 있어서는 어떤 때는 되게 크게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애플 같은 경우 소외 꽤 오래됐었죠. 아마존 같은 경우 되게 고생. 물론 이제 뒤쪽에 이제 그 6월달, 7월달 델타 변이 이후에 대형 퀄러티가 날아갈 때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고생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면에 따라 가지고 너무 한쪽을 비우는 것보단 빈집털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비우는 것보다는 환경의 변화가 되게 무쌍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걸 좀 깔아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채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빚이 많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시간이 저의 적이 돼요. 네. 시간이 끌려갈수록 제가 불리해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대출 금리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부채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위안화 환율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위안화 환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CNY라고 해가지고 역내 위안화 환율이 있고요. 네. CNH라고 해가지고 홍콩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이 있어요. 이 둘의 갭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중국이 과연 이걸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위안화가 탄탄하게 버텨주면은 현재의 균형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위안화가 탄탄하게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케이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크본드 스프레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크본드가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A, B,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각각 채권을 발행했는데 저기는 국채고 여기는 우량 회사채고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우량 회사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기업 되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에요. 네. 셋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금리 국채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 저는 꽤 높은 금리를 받겠죠. 그러니까 일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하이일드가 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연준이 작년에 무슨 약속을 하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맞아요. 그러면 이 금리 차가 나는 이유는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금리 차가 나는 거죠. 그렇죠. 디폴트 리스크가 사라졌었어요. 그럼 세세 금리 차가 크게 날 필요가 없죠. 그럼 저는 이거잖아요. 망하지도 않는데 왜 저를 이렇게 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를 제가 낮게 불러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걸 놔버렸잖아요. 그럼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서 금리가 뛰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슈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쪽이 에너지 기업들하고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국제 유가가 한 방에 10불 정도 떨어진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좀 만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떤가. 예,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미아나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금리 스프레드, 그다음 하이힐드 금리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위험 체크를 하시라라는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물가 잡으면서 에너지 가격 내려가면 또 그쪽 기업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또 특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인 오건영 부부장님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네, 1시간 동안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만나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너무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